내가 직접 부인을 산속에 버리고 오겠소! 소문 들었어? 뱃속에 아이도 재수가 없는 아이래. 진짜? 진짜?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자금마님을 당장 이 집안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앉아서 밥만 축낼 생각은 하지도 마라! 어머니 송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자야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꼭 눌러주세요.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백 년째 묵묵히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느티나무 아래로 장꾼들이 모여 군부를 쬐며 저작거리 소문을 주고받곤 했는데 그의 겨울만큼은 유난히 목소리들이 낮고 조심스러웠답니다. 저작거리 떡장수 아낙네가 시루 뚜껑을 열며 슬쩍 말을 꺼냈지요. 다들 들었소? 이 대감댁 며느리 말이오. 배가 저렇게 남산만한데도 세상에 새벽부터 나와서 우물물을 깃는다지 않소? 쯧쯧. 저 집 안살림이 예사롭지 않다더니 후처 마님이 들어온 뒤로 집안 꼴이 우찌 될라고 저러는지 원.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이 대감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이성원의 집이었습니다. 이성원은 30살의 나이에 이미 아버지를 잃고 가문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젓하고 속이 깊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이 깊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속에 쌓이는 것도 많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유씨 부인은 올해 26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이 난 뒤로는 오직 이 집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성품이 곱고 손재주가 뛰어나 안살림을 야무지게 꾸렸으며 동네 어른들도 성원이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런 아내를 얻었으니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씨가 지금 만삭의 몸으로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감이 중풍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뜨자마자 멀리서 문상객처럼 나타난 여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나이는 52였으나 단장을 곱게 하고 말씨도 점잖아서 처음 보는 사람은 꽤나 품이 있는 부인네라 여겼지요. 그러나 마을 어귀 주막주인 최서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부인 예전에 한양 서쪽 갑부댁에 후처로 들어갔다가 재산 싸움 끝에 쫓겨났다더이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성원의 귀에 닿기도 전에 박 씨는 이미 집안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마치고 살며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중에는 감히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살림을 거들며 성원의 어머니 자리가 비어있음을 서서히 물이 스미듯 채워갔지요. 성원으로서는 아버지를 막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었고 곁에서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내치기도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 씨가 집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건 이 대감이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처음 두어 달은 조용했지요. 그러나 석 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박 씨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기 시작했어요. 아가, 이 집 살림이 그리 만만한 줄 아느냐? 앉아서 밥만 먹을 생각은 말거라. 유 씨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공손함이 박 씨에게는 오히려 눈엣가시였습니다. 순하게 굴수록 쫓아낼 명분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박 씨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유 씨의 뱃속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정확히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유 씨를 이 집에서 내쫓는 일이었지요. 아이가 태어나 이 대감의 손자로 족보에 오르는 순간 재산 상속의 구도는 완전히 굳어버리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박 씨는 마을 어귀에서 한 여인을 몰래 만났습니다. 솔숲 사이 낡은 초가에 살고 있던 무당 월양이었지요. 월양은 인근 5마을에서 이름이 자자한 무당이었습니다. 가뭄에 구슬하면 비가 오고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낫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월양이 듣거라. 내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박 씨가 돈꾸러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유신년이 집안에 흉한 기운을 끌고 들어왔다는 소문을 내줘야겠다. 아이까지 흉한 아이라고 해야 해. 그래야 내가 저것을 내쫓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월양은 그 돈꾸러미를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지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박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처음엔 솔숲 바람소리만큼 조용히 시작하다가도 어느 순간 온 마을을 뒤덮는 폭풍이 되곤 하지요. 그해 겨울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도 딱 그랬습니다. 처음 말문을 튼 것은 우물가였습니다. 이른 새벽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지요. 저 이성원댁 며느리 있잖소. 월양 만신이 그러는데 그 여자 팔자가 워낙 새서 들어온 집마다 흉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이다. 가는데 마다 재수가 없다는데 월양이 말이 틀린 적이 없었잖아. 친정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다잖소. 본인이 복을 다 잡아먹는 재수 없는 팔자라고. 뱃속 아이도 예사롭지 않다고 하던데. 월양 만신이 그 집 앞을 지나다가 검은 기운이 서려 있는 걸 봤다지 않소? 소문은 날이 갈수록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엔 팔자 이야기였던 것이 어느새 저준이 흉존이 하는 말로 바뀌었고 보름이 지나자 마을 장로 어른들까지 성원을 붙잡고 걱정스러운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성원아, 자네 집안일 내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인데 월양이 그 무당이 말이 틀린 적이 없자는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나. 성원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유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소문이란 것은 사실과 무관하게 사람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법입니다. 성원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믿으려 해도 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틈을 박 씨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성원을 안 채 사랑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박 씨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박 씨가 아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어 성원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지요. 애미가 말하기 정말 어렵구나. 근데 이 말 안 하면 내가 잠을 못 자겠어서. 성원아, 내 아비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따로 하신 말씀이 있었느니라. 성원이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씨 그 아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내 아비가 그 집안 내력을 알아보셨는데 대대로 흉한 일이 많았던 집안이라고 하시더구나. 그때는 혼인이 다 된 뒤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했다고 하셨어. 근데 이번에 월양이 그 소문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성원아, 애미는 걱정이 되어 죽겠다. 성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근거가 없어? 그럼 왜 내 아비가 멀쩡히 건강하시다가 그리 갑자기 돌아가셨겠느냐? 유씨가 들어오고 나서가 아니었느냐?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성원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것만큼은 성원도 아직 마음 정리가 되지 않은 상처였으니까요. 박 씨는 그걸 정확히 알고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 씨가 자고 있는 건넌방 쪽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유 씨는 만삭의 배를 안고 모로 누워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란 말인가? 그러나 소문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원이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나가려는데 유 씨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요. 성원은 발길을 멈추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유 씨는 성원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날이 오늘 바람이 많이 차갑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십시오. 그 한마디가 성원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 여인은 자신을 향한 소문도 시어머니의 음모도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도 다 알면서도 저렇게 담담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가? 성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뒤 처음으로 충직한 하인 칠복을 불렀습니다. 칠복아, 월양 만신이 누구한테서 돈을 받았는지 알아볼 수 있겠느냐? 칠복이 눈빛을 바꾸며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원은 창밖으로 다시 유 씨가 있는 우물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고 유 씨의 작은 어깨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어릴 때부터 성원과 함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35으로 성원보다 5살이 위였지만 언제나 나리 뒤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눈치가 빠르고 발이 가벼워서 마을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칠복이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원의 명을 받은 칠복은 사흘 동안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심부름꾼처럼 마을을 오가며 시장통에서 이야기를 주워 들었고 밤에는 솔숲 월양의 초가 근처에 숨어 동정을 살폈지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새벽 칠복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 씨가 직접 솔숲 입구까지 나와서 월양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칠복은 바람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숲 바람이 아래로 흐르는 그 자리에 몸을 숨기면 작은 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지요. 월양아, 소문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년이 버티고 있으면 아이가 먼저 나올 것 아니냐. 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마님, 제가 생각해둔 것이 있습니다. 월양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유씨 부인한테 한약을 한 첩 들이밀면 되지요. 산모한테 쓰면 좋다고 하는 약인데 사실 그 약을 쓰면 아이가 잘못됩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이 유씨 팔자 탓이 되겠지요. 집안이 발칵 뒤집힐 테고 그때 마님이 나서서 유씨를 내쫓으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발이 떨렸고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하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칠복은 성원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날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성원은 칠복의 말을 들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요. 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이 지금 당장 박마님을 추궁하시겠습니까? 성원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움직여서는 안 돼. 날이 하오나. 작은 마님이 위험하지 않습니까요? 칠보가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나서면 어찌 된다고 생각하느냐. 박 씨가 증거를 없애고 오히려 유 씨를 더 몰아붙일 게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칠복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속이 타는 것을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였지요. 성원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보가 유 씨한테 박 씨가 보내는 음식이나 약은 절대 닿지 않도록 해라. 그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예, 날이. 명심하겠습니다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날부터 칠복은 유 씨의 밥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드리는지, 어느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살폈지요. 유 씨는 그런 칠복이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성원나리가 그리하라 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박 씨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성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박 씨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지요. 유 씨의 배가 날로 불러오고 있었으니까요. 출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월양아, 약을 쓸 기회가 없다. 칠복 그놈이 어찌된 일인지 유 씨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단 말이다. 월양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방법을 바꿔야지요. 약이 안 되면 아예 나가게 만들면 됩니다. 좋은 방도가 있는 것이냐? 유 씨 부인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거지요. 아니, 아들이 직접 내보내게 만들면 되겠구먼요. 박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월양이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성원나리 앞에서 직접 공수를 내리겠습니다. 신이 내린 말이라고 하면 아무리 똑똑한 양반이라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유 씨 부인을 이 마을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집안이 멸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원나리가 직접 처리하면 되겠지요. 칠복은 이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더 똑똑히. 그날 저녁 칠복이 다시 성원에게 달려왔습니다. 날이, 이번에는 월양이 직접 나리 앞에 나서려 합니다. 공수를 핑계로 작은 마님을. 성원은 긴 침묵 끝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것이 보였지요. 성원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칠보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박 씨 눈에는 내가 진짜로 유 씨를 버리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성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성원이 마음을 굳힌 것은 한겨울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그날이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먹을 갈고 붓을 들었지만 종이 위에는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지요.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 씨와 뱃속 아이를 살리는 것. 박 씨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유 씨를 내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가 집에 있는 한 재산 상속의 주도권을 쥘 수 없으니 아예 유 씨가 이 집에서 사라져야 했고 더 나아가 아이도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성원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성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박 씨를 마을 어른들 앞에 고발하는 것?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월양을 잡아다 추궁하는 것? 월양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관아에 고하는 것? 박 씨는 한양에 연줄이 있었고 그 싸움이 길어지면 유 씨의 출산이 먼저였습니다. 결국 성원이 선택한 것은 역설이었습니다. 박 씨가 원하는 것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유 씨를 살리는 방법. 그것은 유 씨를 이 집에서 내보내되 박 씨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원은 칠복을 불렀습니다. 칠복아, 내 외가 쪽 먼 친척 중에 한양에서 사흘거리 떨어진 곳에 사는 이가 있었지. 원산 쪽에 있는 박선비댁 말이다. 예, 나리. 박선비 어른은 나리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이시지요. 그분께 미리 사람을 보내 사정을 설명하고 유 씨가 그곳에서 몸을 풀 수 있도록 부탁할 수 있겠느냐. 칠복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나리. 아니다. 내가 가면 박 씨가 눈치챈다. 내가 이 집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수상히 여길 것이야. 내가 따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마. 성원은 그날 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한 선비에게 밀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박선비 댁으로 사람을 은밀히 보냈지요.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성원이 직접 유 씨를 업고 집을 나서는 것.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박 씨의 뜻을 따라 유 씨를 내쫓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성원이 계모 말을 들었다고 수군댈 것입니다. 그러나 성원이 실제로 향하는 곳은 원산 쪽 박선비댁이었지요.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때는 한겨울이었고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만삭의 유 씨를 업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그 길은 위험합니다. 설산 고갯길을 넘어야 하는데 만삭 부인을 업고 가시다가는 칠보가 예, 내가 그 사람을 잃는 것보다는 내가 그 길에서 쓰러지는 게 낫다. 칠복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성원이 계획을 마무리 지으려는데 갑자기 마당 쪽에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목소리가 뒤따랐지요. 성원아, 나오너라. 월양 만신이 신이 내리셨다. 성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붉은 무복을 입은 월양이 서 있었습니다.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고 박 씨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지요. 월양이 눈을 감고 몸을 흔들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 흉한 기운이 서렸느니라. 유씨 몸에서 나는 기운이 이 집안을 삼키려 하고 있다. 만약 보름 안에 저 여인을 이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이 집대는 끊기고 성원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성원은 월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월양도 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 사이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오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흘러야 밝혀지겠지요. 그날 밤 월양의 공수가 내린 뒤로 집 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안채로 들어가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감추었고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 씨만이 건넌방에서 홀로 앉아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성원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앞에 꼿꼿이 앉아 동이 틀 때까지 버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경우의 수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유 씨를 안전하게 살리려면 지금 당장 유 씨를 내보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박 씨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성원은 박 씨에게 이긴 척을 선물하려는 것이었지요.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기 시작하자마자 성원은 건넌방 문을 열었습니다. 유 씨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서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성원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 주무셔야지요. 밤새 주무시지 않으신 것 같던데. 성원은 유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유 씨가 깜짝 놀랐지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오. 유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오늘 부인을 업고 이 집을 나설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부인을 내쫓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오. 박 씨도 그렇게 알 것이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오. 유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성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인을 데려갈 곳은 따로 있어. 원산 쪽 박선비댁이요. 내 외가 먼 친척이 되는 분인데 이미 미리 사람을 보내 사정을 말해두었소. 거기서 몸을 풀고 아이를 낳아주시오. 내가 여기서 박씨 일을 정리하는 동안 부인과 아이는 안전하게 있어야 하오. 유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유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직이 물었지요. 서방님, 그 길이 얼마나 됩니까? 설산 고개를 넘으면 이틀 반이요. 만삭인 제 몸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시오. 부인을 내가 업고 가겠소. 유 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이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부인, 내 걱정은 마시오. 내가 반드시 지키겠소. 약속하리다. 저는 처음부터 나리를 믿었습니다. 마을 소문이 어떠하든 시어머니가 어찌 구시든 나리만은 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맞았군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 씨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지요. 아침이 되자 성우는 박 씨 앞에 섰습니다.
박 씨는 새벽부터 단장을 곱게 하고 안채에 앉아 있었는데 성원을 보자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원아, 어젯밤 월양의 공수를 듣고 내 마음이 어떠하더냐? 성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망설였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유 씨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에고 성원아,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내가 그리 결심했다면 애미도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성원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성원이 만삭 아내를 직접 업고 집을 나선다는 말이 돌자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안타까움 반이었지요. 안악내 몇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만삭 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이 엄동설안에 월양 만신이 내쫓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잖소. 성원 도련님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도 그렇지. 저 배 좀 봐. 아기가 곧 나오겠는데 웃잔데 성원이 유 씨를 지게에 짊어지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유 씨는 성원의 등에 얼굴을 묻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 아래로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지요. 박 씨가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만족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솔숲 나무 뒤에 붉은 무복 자락이 살짝 보였습니다. 월양이었습니다. 월양은 성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성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유 씨의 무게가 등을 눌렀지만 성원은 이를 악물고 걸었지요.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고 눈발이 시야를 가렸지만 성원의 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솔숲과 설산만 남은 그 길에서 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잠시 세워주십시오. 왜? 어디 아프시오? 배가 아프면 지금 당장 멈추리다. 아닙니다. 잠깐 뒤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성원이 멈추었습니다. 유 씨가 고개를 돌려 지나온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마을 지붕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고 느티나무 끝이 하늘 위로 가늘게 솟아 있었지요. 유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성원은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설산을 향해, 눈속을 향해.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유 씨가 성원의 등 위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배가 아픕니다. 산통이 시작된 듯합니다. 성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산 고갯길에서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통틀어도 이보다 더 아찔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허리까지 쌓인 눈, 나무 한 그루 없는 흰 벌판, 그리고 만삭의 몸을 등에 업은 성원. 성원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지만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이 길을 걷기 전에 이미 칠복에게 이 고갯길 지형을 물어봐 두었습니다. 고개 초입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오래전에 버려진 화전민 폐가가
하나 있다고 했지요. 부인 참을 수 있겠소?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곳을 찾겠다. 유 씨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는 방향을 틀어 눈밭을 헤쳤습니다. 두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질 때마다 무릎에 힘을 주었고 유 씨를 등에 업은 팔은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소나무 몇 그루가 옹기종기 모인 곳에 지붕이 반쯤 무너진 낡은 초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호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 유 씨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짚이 쌓여 있었고 벽 한쪽이 무너져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이 순간에는 궁궐보다 소중했습니다. 성호는 유 씨를 집 위에 눕히고 사방을 훑쳤습니다. 천으로 쓸 것, 불을 피울 것, 물을 구할 것.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등에 묶어온 짐 보따리 하나뿐이었지요. 보따리 안에는 유 씨의 따뜻한 옷 몇 가지와 노잣돈, 그리고 칠복이 몰래 챙겨 넣어준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성원이 부싯돌로 화로에 불을 붙이는 사이 유 씨의 신음이 점점 짧아지고 강해졌습니다. 서방님은 그냥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성원이 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성원은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입김을 불어넣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삐거덕 무너진 문틈으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성원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눈밭 위에 붉은 무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월양이었습니다. 성원이 굳은 얼굴로 가로막았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냐? 월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키십시오, 나리. 비키라니. 내가 박 씨와 짜고 내 아내와 아이를 해치려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월양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성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박 씨와 짜고 유 씨 마님을 해치려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왔겠습니까? 성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월양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산파가 쓰는 약재와 깨끗한 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산파이기도 합니다, 나리. 아이 받는 일은 제가 이 마을에서 30년을 해왔습니다. 박 씨한테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유 씨 마님을 해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성원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월양이 성원을 부드럽게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리는 저한테 물어보셔야 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중으로 미루십시오. 지금은 아이가 먼저입니다. 월양이 유 씨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빠르게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손을 녹이고 약재를 풀고 유 씨의 상태를 살폈지요. 유 씨가 월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서우십니까, 마님? 유 씨가 이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서방님이 곁에 있으니까요. 월양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십시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 폐가 안에서 설산의 바람이 울부짖는 그 밤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울음소리가 그 낡은 초가 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성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 나고 얼굴에 빛이 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월양이 아이를 천으로 감싸
유 씨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유 씨가 아이를 받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성호는 그 옆에 앉아 유 씨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벅찼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월양이 성원 옆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리,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양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 씨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은 순간부터 저는 이미 나리 편이었습니다. 박 씨가 저한테 부탁을 하러 온 날 저는 유 씨 마님 댁에 다녀온 지 사흘밖에 안 된 참이었거든요. 성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월양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나리, 제가 이 마을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눈썰미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유 씨 마님이 처음 이 집에 시집 오던 날부터 저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들어오던 날도 저는 알았습니다. 저 여인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 돈을 받고 우리 편이 된 것이냐? 박 씨 돈을 받아야 박 씨가 저를 믿지요. 박 씨가 저를 믿어야 제가 박 씨 계획을 다 알 수 있고 그 계획을 나리가 미리 대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마당에서 공수를 내린 것도 일부러 그런 것이구나. 나리가 직접 유 씨 마님을 업고 나서게 만들려고 그리한 겁니다. 나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박 씨가 더 극단적인 수를 썼을 겁니다. 나리가 직접 움직이셔야 유 씨 마님이 살 수 있었습니다. 성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가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 씨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눈을 감은 채 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찢어진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박선비 댁은 원산 들판 끝자락, 소나무 언덕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단단하고 온기가 있었습니다. 성원이 유 씨와 아이를 등에 번갈아 업고 설산 고개를 넘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루 반이 넘게 걸은 뒤였지요. 박선비는 성원의 밀서를 받은 뒤로 마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60 가까이 된 온화한 분으로 평생 초야에 묻혀 글만 읽고 살았지만 마음이 넓고 판단이 곧은 사람이었지요. 성원이 유 씨를 업은 채 문 앞에 서자 박선비가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어서 들어오게. 안 사람이 방을 따뜻하게 해두었네. 박선비 부인이 유 씨를 받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혀지는 순간 유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박선비 부인이 유 씨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걱정 말아요. 성원은 박선비와 따로 자리를 잡고 앉아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의 음모, 월양의 내막, 설산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까지 박선비가 말없이 들으면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그 판단을 한 것이 잘한 것이네. 그 자리에서 박 씨를 들이쳤다면 박 씨가 관아에 먼저 말을 꾸며 댈 수도 있었을 거야. 연줄이 있는 자는 시간이 자기 편이거든. 선생님,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 씨와 아이가 여기 계시는 동안 제가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박선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씨 부인과 아이는 내가 지키겠네. 걱정 말고 가게. 다만 몸 조심하게. 박 씨라는 여인 듣고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으이. 자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 성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선비가 눈을 들어 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당이 자네 편인가? 그렇다면 이기는 싸움이구먼. 성원이 유 씨 방 앞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와 유 씨의 낮은 자장가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긴 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원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뒤를 한번 보지 않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빠른 것 같으면서도 더디었습니다. 눈길을 혼자 걷는 성원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지요. 월양이 박 씨에게 받은 돈과 지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박 씨가 유 씨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마을 어귀에 다다를 즈음 솔숲가에 붉은 무복자락이 보였습니다. 월양이었습니다. 유 씨를 안전하게 인계한 뒤 월양도 따로 마을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유 씨는 잘 도착했다. 고맙다. 월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성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돈 꾸러미 아직 가지고 있느냐? 예.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박 씨가 너한테 한 말, 그것을 글로 적어서 나한테 넘겨라. 그리고 내가 직접 증인으로 설 수 있겠느냐? 월양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 수 있습니다. 다만 날이 그것만으로는 박 씨를 완전히 쓰러뜨리기 어렵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성원이 눈을 들어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한양에 연줄이 있다고 했다. 그 연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 사람까지 건드리지 않으면 박 씨가 관할을 통해 역공을 펼 것이다. 월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그것은 제가 압니다. 성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씨가 한양에 있는 한 관리와 내통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참봉입니다. 박 씨가 예전에 한양에 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지방 수령들한테 연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박 씨가 이쪽에서 재산을 차지하면 그 일부를 조참봉한테 떼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원이 이를 물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알았느냐? 박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믿었으니까요. 월양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날이 저 같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무당이라고 하지요. 귀신이나 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 씨 같은 사람은 저를 쉽게 여겼습니다. 돈 주면 말 듣는 사람이라고요. 월양이 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는 이 마을에서 30년 동안 아이를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 반은 제 손을 거쳤습니다. 박 씨 같은 사람이 그 아이들 어머니를 해치게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성원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처음에 너를 의심했다. 당연하지요.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리가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조참봉의 증거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양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참봉도 저한테 굿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 속마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로 돌아온 성원 앞에 박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성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원아, 유 씨는 어찌 되었느냐? 성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길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것은 제 알 바 아닙니다. 박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잘했다. 애미가 10년 묵은 채증이 풀리는구나. 성원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박 씨의 만족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원의 눈빛은 끝나지 않은 싸움의 눈빛이었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느티나무 아래 장꾼들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원의 집안은 여전히 얼어있는 것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박 씨는 유 씨가 사라진 뒤 집안을 완전히 자기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살림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재산 목록을 파악했으며 하인들을 직접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원은 그런 박 씨를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박 씨가 안심하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월양은 그 사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참봉에게 사람을 보내 한양에서 내려오도록 유도한 것이었지요. 명분은 굿이었습니다. 조참봉은 가끔 마음이 답답할 때 월양을 찾곤 했는데 이번에도 월양이 신이 내리셔서 나리를 불러오라 하셨다고 전하자 조참봉은 별 의심 없이 내려왔습니다. 월양이 조참봉을 만난 것은 솔숲 초가에서였습니다. 굿상을 차려놓고 북을 치고 절차를 밟는 척하면서 월양은 조참봉의 말을 이끌어냈습니다. 나리, 신이 물으십니다. 이 마을에서 나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고. 조참봉이 멋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 이시댁 재산이지. 박씨 그 양반이 일을 잘 처리하면 내 몫이 있을 것이야. 얼마나 됩니까, 나리? 토지 15마지기에 논 5필이야. 한양 집 한 채도 이씨 대감 유산에 포함되어 있다더군. 월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 내린 척 말을 이어나갔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초가 문틈 너머에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칠복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조참봉의 말을 모두 듣고 종이에 빠르게 옮겨 적었지요. 다음 날 칠복이 그 문서를 성원에게 가져왔습니다. 날이 조참봉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참봉이 박 씨한테서 받은 서신도 있습니다. 박 씨가 조참봉한테 보낸 편지인데 유 씨 마님을 내보내는 것과 재산을 나누는 것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원이 그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박 씨의 글씨였습니다. 내용은 분명했지요. 유 씨 부인을 집에서 내보내면 토지 10마지기를 조참봉에게 넘기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원이 편지를 내려놓고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칠복아. 나리,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성원이 일어섰습니다. 마을 장로 어른들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인근 고을 관아에 연락하겠다.
성원은 그날 마을 장로 이서방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서방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신망 있는 어른으로 어떤 일이든 공정하게 판단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서방이 조용히 성원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성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박 씨가 들어오게 된 경위, 유 씨에 대한 음모, 월양을 이용한 소문, 조 참봉과의 내통, 그리고 설산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까지. 이서방은 들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주먹을 쥐고 말없이 성원의 말을 다 들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원아, 내가 유 씨를 의심했던 것이 부끄럽구나. 그리고 미안하다. 어르신이 속으신 것은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소문을 만든 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성원이 칠복이 가져온 서신과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서방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더니 손이 떨릴 만큼 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직접 관아에 함께 나서겠다. 그날 저녁 성원은 홀로 방에 앉아 원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 씨가 있는 곳은 여기서 사흘 길이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지요. 아이가 건강한지, 유 씨가 잘 먹고 있는지. 칠복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리, 이번에는 이기시겠지요? 성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겼다, 칠복아. 관아의 포졸이 박 씨 앞에 나타난 것은 이른 봄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는 느긋하게 아침상을 받고 있었지요. 갑자기 대문이 열리고 포졸이 들어서자 박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 씨 부인 관아에서 나오셨으라 하십니다. 박 씨의 눈썹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으며 일어섰습니다. 알겠다. 채비하고 나가겠다. 관아는 인근 고을에 있었습니다. 사또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공정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먼저 사또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성원의 증거 서류를 넘긴 상태였지요. 박 씨가 관아 마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한편에는 성원과 이서방이 서 있었고 다른 편에는 월양이 서 있었습니다. 박 씨가 월양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부인 앉으시오. 박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인이 이 씨 댁에 들어온 경위와 유 씨 부인에 관한 일들을 물어보겠소. 박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 씨는 집안에 해가 된다는 무당의 말이 있어 아들이 스스로 내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아들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원, 그것이 사실이요? 성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날이 아닙니다. 저는 계모의 음모를 피해 아내를 살리기 위해 직접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원이 박 씨와 조 참봉 사이의 서신을 사또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지요. 박 씨 부인, 이 서신이 부인의 것이요? 박 씨가 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박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서신은, 그것은 제가 쓴 것이 맞으나 내용이 와전된 것입니다.
조 참봉과는 오랜 아는 사이로 집안일을 의논한 것뿐입니다. 사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들어보겠소. 월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붉은 무복을 입지 않고 단정한 흰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습니다. 박 씨가 월양을 노려보았습니다. 인연이. 사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월양이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 유 씨 부인에게 해를 끼치라는 지시를 받은 것, 조 참봉과 박 씨 사이의 약속 내용을 직접 들은 것, 하나하나 또렷하게 말했지요. 박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눌렀습니다. 저 여자는 무당입니다. 무당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또가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있소? 월양이 품에서 돈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저한테 준 돈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 부인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제가 직접 받아 적은 문서가 있습니다. 월양이 두 번째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사또가 그것을 받아 읽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박 씨가 들어온 뒤로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을 제가 처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사또가 서류들을 모두 검토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부인. 부인이 유 씨 부인을 모함하고 재산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이 증거와 증인을 통해 확인되었소. 그리고 한양의 조 참봉과의 내통 역시 서신으로 증명이 되었으니 이 사안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오. 박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원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야. 저 유 씨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다. 성원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은 아버지 아들인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도 제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건드린 순간부터 저는 어머니를 막아야 했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눈물인지 아닌지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찻잎이 돋아나던 날, 이성원의 집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슬슬 그 앞으로 모여들었지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관아에서 불려갔다는 것, 조 참봉이 연좌되어 직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이성원이 원산으로 떠났다는 것까지. 성원이 원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선비댁 마당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성원이 문을 두드리자 박선비 부인이 나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먼. 기다리고 있었다. 성원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유 씨가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몸집이 단단하고 눈이 까맸습니다. 유 씨가 성원을 보자 눈물이 차올랐지만 웃음을 먼저 내보였습니다. 날이 오셨습니까? 성원이 방 안으로 들어가 유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이가 성원을 바라보며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이름을 아직 못 지었습니다. 나리가 지어주셔야지요. 성원이 한참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봄이라 부르자. 눈밭에서 태어났지만 봄을 데리고 왔으니. 유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방 안을 환하게 만들었지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유 씨는 아이를 안고 성원 옆에서 걸었습니다. 이제 눈은 다 녹아 있었고 길 양쪽으로 새풀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우물가 아낙네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유 씨를 알아보고 멈추었습니다. 만삭으로 눈밭에서 쫓겨났다고 수군거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요. 유 씨는 그들 앞을 당당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걸어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떡장수 안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이 유 씨 마님이시잖아. 맞아. 아이도 낳으셨네. 저 아이 아버지가 이성원 날이구나. 살아계셨구먼. 그리고 아이도 저렇게 건강하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웅성거림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낮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었지요. 따뜻하고 조금 부끄러운 소리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유 씨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원이 옆에서 바라보았지요. 유 씨가 아이를 한 팔로 안고 나머지 한 손으로 느티나무 몸통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성원이 물었습니다. 나무한테 인사하는 것이요? 이 마을한테요. 눈밭에 버려진 것 같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 고맙지요. 성원이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유 씨가 남편한테 고맙다며 춤을 추었다는 소문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소문이 과장된 것이었습니다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답니다. 원산에서 마을로 돌아오던 그 마지막 고갯길에서 유 씨가 성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리가 저를 업고 나가던 날 저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나리가 정말로 저를 버리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나리 등에 엎였을 때 나리 등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성원이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떨리지 않았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버리러 가는 사람 등은 떨립니다. 살리러 가는 사람 등은 떨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리가 저를 살리러 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원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 너머 들판이 보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이 들렸습니다. 춤이라 하기엔 부끄럽지만 성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이 춤이지 다른 무엇이겠느냐. 봄날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느티나무가 그 위로 찻잎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관아의 결정에 따라 집에서 내보내졌고 조 참봉은 직을 잃고 한양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양은 다시 솔숲 초가로 돌아가 예전처럼 마을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칠복은 성원이 감사 인사를 하자 그냥 씩 웃으며 말했지요. 나리, 저는 그냥 나리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봄, 이 봄이라 이름 붙은 아이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처음 웃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맑던지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하지요. 먼 옛날 눈밭에 버려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버린 것은 남편이 아니었고 눈밭이 그 여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밭은 오히려 새 생명을 품었고
그 추위는 두 사람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언제나 편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성원이 유 씨를 알아보았고, 월양이 유 씨를 알아보았고, 칠복이 성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하기엔 충분했지요.